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세금 차이가 8억이 넘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매도자분들이랑 상담하게 되면은 네. 와, 양도세 때문에 너무 이제 비싸서 못 팔겠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한테 그냥 주겠다라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걸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 두 번째 케이스부터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거는 법이 만든 인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네. 만들고 내가 가진 건물을 얘한테 팔아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고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후자를 현물출자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자를 사업 양수도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업이나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감면 방식이라는 법인 전환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럼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면 뭐 나와요?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나오죠. 개인이 팔면 뭐 나와요? 양도세 나오잖아요. 취득세를 일단 75%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한테 이렇게 팔 때 양도세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월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법인이 뭐 폐업을 하거나 예. 아니면 건물을 팔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 아니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그때 킵해놨던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법인 전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 가치가 이렇게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개인소득세로 내자니 50%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스탑을 해요. 이 지점에서 법인 전환을 시가평가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만큼 올랐던 양도세가 있죠. 네. 얘는 나중에 나중에 법인이 나중에. 내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사실 통화량 증가가 되고 그리고 건물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좀 그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법인 전환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할 만한데 단점은 네. 사업 양수도를 하려면 이 법인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100억 현금이 또 있어야 돼요. 법인한테 100억을 넣은 다음에 그렇죠. 자본금으로 예. 그럼 법인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보통 다 대출해서 건물 사는데 예. 그래서 사업 양수도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건 실무상 거의 없고요. 없고. 대신에 현물 출자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건물 가치만큼 자본금이 설정이 되고 그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내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에 30억 대출이 있어서 7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 법인은 자본금이 7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겁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증여를 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런 게 되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너무 무겁다는 거. 두 번째 단점은 이거를 5년 내에 50% 이상을 팔거나 네. 뭐 주식을 팔거나 네. 아니면 폐업을 하면은 이 킵해놨던 거 다 뱉어내야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다 뱉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법인 전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결론 짓고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팔고 다시 사는 게 가장 좋겠네요. 저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예. 어쨌든 25%만큼만 취득세를 낸다 그래도 예. 그 중과세까지 먹는다 치면 사실 네. 뭐 2, 3%는 또 내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비추천하는 바이겠죠. 예. 현물 추천하게 된다면 전 자기가 들어갔던 돈들이 자본화가 된다는 게 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다시 갖고 오려고 하면 또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본금보다 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배당은 오른 만큼만 나중에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이게 서울에 있는 것들은 네. 시세 차익에 좀 초점이 예.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권이나 이런 데만 가도 사실 네. 항아리 상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4, 5% 정도 수익률 보면서 금융상품처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임차만 안정적으로 맞춰주고 잘 돌아가면 그거 가지고 그냥 생활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팔 생각이 없으시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라면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거를 법인한 하기보다는 그냥 팔고 다시 법인으로 다른 건물을 재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매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 하나가 지금 이 건물을 너무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나중에
자녀한테 주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그냥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하고 파는 것과 자녀가 그 다음에 그 매도자분께서 건물을 팔고 현금을 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을지 말씀 주세요. 일단 건물을 증여한 다음에 네. 그걸 판다랑 예, 아니면은 판 다음에 현금을 증여한다잖아요. 맞아요. 저는 무조건 후자. 현금을 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취득세가 한번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준다라고 하면 4,600만 원을 또 네네. 4천만 원을 또 건물에 네.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부담이고 예전에는 그 건물 자체를 네.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가로. 네, 네. 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해도 뭐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2019년, 20년부터 네.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을 시킵니다. 음. 감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예. 안 하면 본인들이 직권 감정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규정까지 완비가 지금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현금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10억이잖아요. 네, 10억짜리 그렇죠. 수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10억, 그죠? 네. 근데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럼 그걸 갖다 옛날에는 5억, 6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줄 수가 있어요. 싸게 줄 수가 있었죠. 기준시가로.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막혔어요. 사실상 막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최대한 감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좀 평가사님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네네. 증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증여세적으로 이점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월과세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월과세라고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님이 아빠, 네. 내가 아들. 진짜요? 네.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사님이 10억에 주고 산 네. 건물이 있어요. 네네. 그 건물이 10억짜리. 네. 그래 근데 지금 5년 뒤에 나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건물이 많이 올랐네. 30억이야.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준 거예요. 네네. 이거 아빠 땡큐. 그러고 네. 나서 이제 한 5년 뒤에 이거를 7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럼 뭐예요? 내가 30억에 평가를 해서 받았고 얘를 7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네, 차익이 그렇죠. 얼마죠? 40억. 40억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조세 회피를 그러니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조세 회피로 규정을 해버려서 아빠의 취득가를 쓰는 게 이월과세 규정인 거예요. 즉 나는 30억에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네. 이거를 증여세를 30억에 대해서 내고 그리고 또 40억 번 거를 양도세를 냈는데 네. 이거 아빠 거를 그대로 써서 70억에 팠는데 이게 60억을 내가 차익을 본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 그러면은 자녀가 일단 부동산을 받으면 10년 동안 묶여요. 뭐 팔아도 되죠. 네네네. 근데 뭐 대신에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것도 5년이었는데 최근에 또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예. 이게 10년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증여한다 이런 거는 뭐 입주권이나 뭐 좀 되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막 오를 거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건물 뭐 하나 이런 거는 크게. 자 이제 상속 이야기를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상속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상속 받고 네.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세 안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속한 돌아가신 날 상속 네. 개시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네네. 간에 그 거래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상속 재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을 받고 네. 100억에 팔았어요. 네. 3개월 뒤에. 그러면은 그 재산의 가치가 100억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는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상속세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속하고 6개월 내로 팔면 세금 안 나온다라는 건 오해입니다. 네. 양도세가 없어지는 만큼 상속세가 나와요. 네. 반면에 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상속세는 그대로 홀딩이 돼 있는 대신에 양도세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건데 중개사로서 일하시면서 급매물의 대표 케이스가 상속이죠. 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아빠가 있어요. 너무 네. 좋죠. 네. 너무 좋은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너무 좋죠. 근데 감사하죠. 네. 자식들은 보통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100억짜리 건물 받으면 상속세가 못해도 40억은 나온단 말이죠. 네. 40억 40억 정도 나오겠네. 40억 정도 나오는데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값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어느 정도 연로하신 분들이면은 제값을 받고 차라리 파져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대신에 양도세는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했을 때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를 깎아서 네. 팔 때 내 손실,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당장 팔았을 때 양도세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세무사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그럼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아, 그 진짜 맛있는 거 사주시면. 네. 예. 아,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신설법인으로 투자하시는데 비과밀 네. 지역에 네. 설립해서 투자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법인을 그러면 정말로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규정을 먼저 네. 아셔야 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네. 지역을 보통 그 대도시라고 네. 지방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 네. 즉 신설법인이 뭐 본점용 혹은 네. 지점 설치용으로 네. 뭐 건물을 산다. 네. 혹은 지방에 있는 법인이 서울로 전입을 한다. 네. 근데 그게 5년이 안 됐다. 네. 또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네.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면 4.6%였던 취득세가 9.4가 됩니다. 네. 2배 이상 차이가 네. 나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법문을 좀 달리 해보자. 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네. 본점 지점으로 안 쓰면서 네. 통임차하는 건물을 사면 네.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법리상. 네. 네, 그건 맞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좀 막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차피 임차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취지상으로도 그게 맞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지방의 그 본점 주소지가 기능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고 없이 구청 공무원이 와요. 그냥 예, 예. 와서 관리사무소장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우편물 막 쌓여 있고 예. 집기 비품도 간판도 없고 그러면 본점 지방에 없네. 네네. 그러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도 조세 회피죠.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취지에 맞춰서 하겠다. 사업 관련된 우편물도 다 배송이 되고, 네. 뭐 이랬다고 할 만한 공과금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종종 들러서 우편물 다 치우고, 네. 간판도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직기 비품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상주한다. 그럼 네. 그냥 게임 셋이네. 게임 셋. 뭐 네. 그런 정도로 다 갖춰놓지 않으면 이제 과세 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들 세팅은 잘 해놓고 나서 방심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의를 하셔야 그나마 뭐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법인 자체를 인수해버리는 거. 그렇죠. 법인 매입. 5년 이상. 이거 같은 경우에도 휴폐업이 네. 있거나 그러면 또 추징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법인이 어떤 송사에 휘말릴지도 모르고 네네 맞아요. 법인이 피고가 돼서 뭘 내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쵸. 그게 장부에 만들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뭐 믿을만한 곳이 아니면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팁으로 알려드린답시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조세피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케이스에 걸리니까 이렇게 세팅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네네. 실제로 본점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네네. 그러면 문제는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정말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다가 사무실을 차려서 건물을 매입한다면은 정말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을 매입해서 5년이 지난 서울에 있는 법인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우발 채권 채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그냥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냥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사님이 네. 정말로 이제 절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하시는데 가장 잘했던 케이스 한 가지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강남 소재 네. 상가주택이었어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1층에 커피숍 같은 거나 뭐, 네. 뭐 빨래방 이런 거 네. 있고 위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 상가주택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상가주택도 네.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죠. 다세대 주택은 뭐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이 뭐 662가 넘어가고 3, 4mm 땅이 3, 4mm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네네. 조건이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층수예요, 층수. 네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지상층 3개 안쪽으로 쓰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분류가 돼요. 네. 그리고 얘는 호별 등기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얘를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주택 수는 하나로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상에 4개 층이 네.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호별로 주택수를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점에서 이게 조심해야 되냐? 이 단돈 월세 몇십만 원 받으려고 옥탑을 그 다락 뭐 예를 네네네,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네. 걸 갖다가 예. 주택으로 불법 개조를 하고 예. 임차인을 받아요. 예. 그럼 임차인 뭐예요? 전입신고하죠. 사겠죠. 예,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죠. 왜냐하면은 내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확정일자 받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뭐예요? 우리 그냥 구청 가서 확정일자 연락만 해도 나오잖아요. 세무서가 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3개 층 안쪽으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거는 4개 층이 네. 주택으로 쓰고 있어서 이거를 언젠가 이제 제가 나중에 언제 팔지 모르겠지만 2층 오피스 하나로 그냥 개조하시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해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왔어요. 네. 양도세 계산해달라고.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세금 차이가 8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제일 잘했던 케이스가 아닐까요? 사전적으로 했던 것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됐던 거를 미리 상담을 주셔서 한 개 층을 이제 오피스로 바꿈으로써 네. 한 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도세까지 모두 다 절감을 했던 케이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세무사님과 정말 끈끈하게 지내야 돼요. 네. 예, 끈끈하게 지내야지 여러분 절세도 할 네. 수가 있고 세법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문가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끝으로 오늘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랑 그 밀접하게 계속 그 세금 이슈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삐끗하면 터지는 게 세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무사 언제 만나냐면 잔금 즈음에 네. 사업자 등록하려고 그래야지 부가세 환급된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계약서 검토 때부터 만나야 돼요. 물건 검토부터 만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만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냥 처음에 그냥 이사님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네네. 뭐 한 곳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냥 이사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 그래도 세금은 우리 세무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정말 세금과 이 투자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앞으로의 이슈도 막을 수가 있고 피해도 지킬 수가 있고 자기 자산을 더 현명하게 불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현명하신 우리 세무사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빌스트 화이팅입니다. 빌스트 화이팅! 자꾸 목이 잠기네.